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최근 여권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들을 여럿 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건지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상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무조건 항소한다는 건데 물론 최종심 무죄를 받기까지 힘없는 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조치 뒤에서 웃을 범죄자들을 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 스스로가 여러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만큼 이해 충돌로 비춰질 소지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특검 수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첫 소식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장관을 호명하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항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1심 무죄가 검찰 항소로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며 면책을 위한 검찰 항소에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왜 방치하느냐고 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소 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중에 기껏해야 5%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과거에 관련된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을 전부 정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갖고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기계적 상소를 지향해야 하는 건 맞지만 사법 절차의 정의 실현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3심제를 흔드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를 쳐드려야겠네. 저는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멈춘 이 대통령 위증교사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서 폐지 날짜를 확정한 건데요. 김건희 의혹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을 없애는데 특검에게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모순이 아니냐는 입장문과 함께였습니다. 여권의 주장과 달리 특검 측은 특검의 경우엔 셋 다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때문인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출범 때부터 검사 40명을 파견받았습니다.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범위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파견검사 모두가 검찰청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검찰청이 해체됐다며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결합된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는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한 파견검사는 TV조선과 통화에서 특검만 예라는 식의 운영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특검이 특정 정당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전락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한다며 진행 중인 수사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견검사들은 민특검에게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특검보는 특검의 경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소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대통령 말이 뭡니까?
자, 대통령 발언에 검사가 등장하고 유죄, 무죄 얘기가 나오죠. 민사가 아니고 형사재판 얘기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고통스럽다는 취지인데요. 이 대통령의 이 말은 검사가 항소, 나아가 상고까지 해서 재판이 몇 년씩 길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뒤집히는 경우도 별로 없으니 검찰의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5%라는 수치는 이 1심 무죄에서 2심이 유죄로 바뀌는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5%가 감춰져 있던 범죄를 찾아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일명 쩐주로 불리는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업체 전 대표들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지난해 서울고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한 상태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유죄 이후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5%의 실제적 진실이 결국은 어떤 피해자에게는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고요. 이 대통령이 무죄를 판결받으면 상소를 못하게 하는 나라도 많다 그랬는데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검사가 항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1심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사실심, 2심부터는 법률상의 문제만을 다루는 법률심으로 운영해 2심까지 사실심인 우리나라의 3심 제도와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는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사실관계는 바뀌지가 않죠. 법리 다툼만 하는 거죠. 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지나치게 자꾸 상고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안 하는 것도 문제 아닐까요? 대안 없습니까? 네, 법조인들은 항소 금지는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우려합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또 상고하는 걸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말이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2심 재판도 1심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한번 다뤄진 만큼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계적인 항소와 상고 지향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렇다고 5%의 범죄자를 놓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대로 된 안을 좀 찾아봐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이 오늘 확정되면서 여성가족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새 이름을 달고 내일 출범합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각 부처들의 기존 업무와 기능도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혼란이 벌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성가족부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을 떼고 성평등가족부로 탈바꿈합니다. 2001년 출범 후 정권에 따라 여성부와 여성가족부를 오가다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라 성평등에 초점을 두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실을 신설해 각종 성차별 근절과 고용평등 업무 등을 총괄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성평등이 광범위한 목표이다 보니 고용노동부 등 기존 부처 업무와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경부는 기후, 환경에 에너지 정책을 더한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커지고 주요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 넘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됩니다. 에너지와 산업정책이 분리되는 건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통적으로 규제 기능이 강한 환경부가 상반된 성격의 에너지 산업 발전도 이끌어야 합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전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14곳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밖에 통계청은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48년 만에 지식재산처로 바뀝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명분은 과도한 경제 형벌을 줄여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건데 그동안 재계가 수차례 읍소했던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까지 밀어붙여놓고 기업 핑계를 대는 건 좀 이상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법하죠. 야당에선 재판 중인 이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이 형법에 규정된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건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을 손보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어왔습니다. 배임죄의 핵심 근거는 형법에 규정돼 있고 상법에도 특별 배임죄가 규정돼 있습니다. 당정은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 배임죄는 놔두고 일단 형법상 배임죄만 폐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돌연 기업을 위한다며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면 근로자와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돼 기업 살리기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그 목적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민께 그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논의됐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임죄를 없애면 이 대통령은 기소된 5개 사건 중에 대장동,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두 사건에서 검찰이 산정한 배임액만 5천억 원이 넘는데 재판을 할 수 없어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나는 겁니다. 조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성남시장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로 4,895억 원, 백현동 사업에선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 산정액만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 배임액은 1억 653만 원입니다. 그걸로 너 긁어서 그거만 나오면서 너 본 거 절대 비밀이야. 정부 여당 방침대로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임 외 다른 혐의로 기소된 성남FC 후원,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 역시 여당이 추가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민주당은 이 대통령 성남FC와 대북송금 사건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당정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특검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집사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김 여사 집사 의혹과 관련해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과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3명에 대하여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를 횡령으로 일단 기소한 뒤 배임 혐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의 90억대 배임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일반 배임과 업무상 배임으로 구분된 형법상 배임죄를 모두 없앨 방침이어서
특검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기소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의 폐지 의결이 있은 이후에는 특검도 수사 방향을 좀 돌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임죄를 적용할 게 아니라 다른. 특검 측은 법이 폐지되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수사하는 입장에서 입법 상황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도 일부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여권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통일교도 당원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진 의원이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는데 당사자는 명백한 조작이라며 일단 탈당해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김창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국회 기재회견장에서 제보자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실 직원 사이 대화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당원 가입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청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름하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완벽하게 나와야 되고요. 당비 1,8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담겨 있습니다. 1,800만 원이면 6개월 동안 1,000원씩 3,000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진 의원이 곧이어 공개한 녹취엔 해당 상임위원장이 경선 투표를 직접 안내하는 내용이 있고 이어 김민석 총리의 이름도 거론됩니다. 알겠습니다. 녹취의 인물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김경 문체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는 사격단체의 임원일 뿐 종교단체와의 만남이란 건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상적인 체육 종목단체의 민원 상담을 마치 불법적인 경선 개입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지시했고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입당한 당원을 전수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이 커지자 국정감사에 관례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자리로 옮겼다는 지적인데 얼마나 이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였으면 그렇게까지 했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유추할 만한 판례를 확보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곽승환 기자가 설명합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이재명 대통령. 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힘껏 싸워온 우리 시민 여러분, 서로 큰 박수 주십시오. 변호사 시절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는데 당시 시민단체 사무국장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를 넘겨줬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3년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 간 소송에서 채권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이 대통령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에 나섰는데 본인 대신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김 실장을 지정한 겁니다. 김 실장은 재판에서 이겨 이 대통령 대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송 대리인은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현 유엔 주재 대사였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신의 성공보수 채권을 법조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은 김 실장에게 당시 수임료 채권을 양도받은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김 실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두문불출 김현지입니다. 네. 자, 김현지 총무비서관 지금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국감 출석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사가 났어요. 제1부속실장. 이 국감 피하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국감 주랭랑 인사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비서진 개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 인사를 보면 통상적인 관행과는 많이 좀 다릅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인사를 냈는데 김현지 비서관 인사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뒷말이 나오자 뒤늦게 확인을 해줬는데요. 이 총무비서관 인사를 비공개리에 하는 건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모두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부속실장은 출석 대상이 아닙니다. 김 비서관은 출석을 거부하다 부속실장으로 갑자기 옮겨갔죠. 그러니까 국정감사 회피용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뭐 말로는 여야가 합의하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부했다 이 말은 틀렸다 주장을 합니다만 여야가 합의를 안 하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안 문제입니다. 해주죠. 민주당이 안 해주죠. 네. 자, 야당에서는 뭐 끝까지 국감을 피해야 할 그럴 정도로 뭐 숨길 게 많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 비서관은 지난 30년 가까이 이 대통령의 사무실, 캠프, 대통령실 등 내부 살림을 챙겨왔습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각종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야당은 말 못할 비밀이나 숨길 게 많아서 피하는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숨길 게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김 비서관이 원래 외부에 나가거나 또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김 비서관은 실제로 또 외부인과 약속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밥도 구내식당에서 혼자 먹는 경우가 많고요. 외부에 사진이 나가는 것도 극도로 피합니다. 이 기자들과도 접촉하지 않는데요. 뭐 예전에 한 기자가 끈질기게 전화를 했더니 김 비서관이 한번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 얘기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개인의 어떤 두문불출 이런 성향 때문에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출석 의무까지 피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은 나옵니다. 네, 근데 참 궁금한 게 김 비서관이 이제 실장이죠. 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노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로만 자꾸 돌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무비서관 사실 1급 고위직입니다. 1급 고위직 사실 우리가 웬만한 분들은 다 신상에 대해서 대부분 알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인물 정보를 보면 나이, 출생지, 출신 학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1998년부터 성남 시민연대에 들어가 이 대통령 비서로 일한 경력만 나옵니다. 얼마 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처음으로 성남 대장동 아파트, 청주 아파트 등 재산 11억 8,300만 원을 처음 신고했습니다. 이 70년대 초중반 출생으로 광주 출신이고 서울의 한 여대를 나왔다는 얘기는 들립니다만 이것도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뒀다고도 하는데요. 이 특이한 거는요. 이 정진상 전 실장, 김남준 대변인 등 다른 이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신상도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공식 프로필이 없습니다. 네, 뭐 민간인일 때는 그렇습니다만 공직자 정도 됐으면 그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그래서 야당이 무슨 김현지 방지법 낸다는 게 그겁니까? 네, 이 고위공직자는 투명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김 비서관은 출신 경력 이런 것들이 배열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입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김 비서관이 이 대통령 바로 아래 국가서열 1.5위다. 1인지야 만인지상이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아마도 이 대통령의 약한 고리가 김 비서관이라고 보고 공격하는 듯합니다. 여권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 당초에 보면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친명 핵심부도 이 국감 출석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김영진 의원이 그래서 얼마 전에 국감 나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까지 했죠. 하지만 김 비서관의 거부 의사가 워낙 완강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비서관 인사를 통해서 불출석 의사를 존중해 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대통령이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오히려 돌아갈 수 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또 의문을 가진 건 빨리 해소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늘 보면은 좀 감춰져 있던 곳에서 또 뭔가가 터지고 그렇죠. 잘못되는 경우가 항상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반면교사 삼을 게 많죠. 네. 네, 베이지터 잘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보완 자료까지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 청문회 증인석이 텅 비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한덕수 전 총리 등이 모두 불참하면서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증인에 대한 신문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이 불출석한 건 국회를 무시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꼴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법적 처벌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 오래 숨어있지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현장 검증 일정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추가했습니다.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부 흔드는 격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부임 뒤 7번째 회의도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넌 지금 조용히 좀 해. 너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를 똑바로 뽑았어야죠. 해설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전산 로그 기록, 보안 자료 등까지 포함시킨 것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례가 없는 폭거라며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수수색 권한까지 행사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채택된 국정감사 증인에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도 있습니다. 한전은 국회 산자위의 피감기관이죠.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 명단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0월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오는 1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호출됐습니다. 김 사장을 증인 신청한 건 추미애 위원장. 이유는 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변환소를 설치한 데 대한 입지 선정 문제를 들었습니다. 한전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 변전소에 초고압 변환소 건설을 추진 중인데 추 위원장이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가 바로 하남입니다. 추 위원장은 어제 지역 주민들의 변환소 건설 반대 회견 예약을 해주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4만 명 주민이 거주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50만 볼트에 달하는 변환소는 설치하는 공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추 위원장 측은 한전 역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산자위 피감기관인 한전 사장을 법사위에 불러내는 건 지역구 민원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추 위원장의 내년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법사위원은 법사위가 지역구 민원 창구가 돼선 안 된다며 법사위원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 영상도 공개됐는데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와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장의 호명에 피고인석으로 옮겨 앉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1949년생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입니다. 무직입니다.
재판장이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역할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범행에 대해 그 명을 받들어 제1보좌기관으로서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2차 기일은 다음 달 13일로 잡혔는데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는 대통령실 CCTV를 법정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후 출국 금지 해제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대법원이 지귀현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결과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은 민주당이 제기했습니다.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대법원이 조사 넉 달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8월 9일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 2명과 1차로 저녁을 먹고 밥값 15만 5천 원을 냈습니다. 이어 동석자인 A 변호사가 다니던 술집으로 2차를 갔지만 지 부장판사는 한두 잔 정도 마시고 먼저 일어났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인물들 간 직무 관련성 의혹도 제기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진에 찍힌 2명은 15년 전 근무지에서 만났던 후배 법조인으로 지 부장판사가 지난 10년 동안 맡은 재판에 관여한 적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확인된 사실관계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최초 제보 전달자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 접대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대법원이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사서 그 안에 시신을 보관했고 피해자 명의로 돈도 빌렸습니다. 먼저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에 경찰차 여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급히 빌라 건물로 진입합니다. 어제 저녁 이곳에 살았던 40대 남성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차가 생각보다 많이 왔길래 승용차 하나랑 큰 경찰차 하나. 신고는 한 여성이 언니가 1년 가까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경찰은 남성의 집 김치냉장고에서 신고자 언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이 숨진 건 지난해 10월 20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남성은 주식 투자 문제로 사귀던 피해 여성과 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김치냉장고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여성이 숨진 이후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의 금융 관련 내역을 갖다가 저희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규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여성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 남성의 엽기적인 행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족들과 문자 메시지로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살던 집의 월세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러고선 다른 여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어서 김태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서는 남성.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피의자입니다.
왜 숨기셨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살던 원룸 월세를 약 1년간 밀리지 않고 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며 유족들에게 문자로만 연락하고 유족이 통화가 안 되냐고 물으면 바쁘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회신했습니다. 직접적인 통화가 안 돼 못 만나니까 화성 동탄서로 실종 신고를 했고 화성 동탄서에서 군산으로 이제 공주. 남성은 시신을 숨겨놓고 약 2km 떨어진 곳에서 태연하게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습니다. 경찰이 숨진 여성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오자 동거녀에게 다른 사람인 척 받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동거녀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깜짝 놀란 동거녀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남성은 2명의 여성과 동시에 동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파렴치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딸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실려왔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남해군의 한 병원. 지난 22일 오후 4시 반쯤 10대 여학생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엄마가 운전하는 차량에 실려왔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땐 학생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에 잡았었나 얼굴에 많이 부었다. 사망한 지 시간. 의사가 딸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구타 등으로 인한 쇼크사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의료진은 범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몸이 경직돼 있어 몇 시간 전에 사망했다는 걸 경찰관이 확인을 했습니다. 몸에 멍자국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경찰은 40대 엄마가 딸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엄마는 딸이 아픈 줄 몰랐고 때린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숨진 학생의 몸에 멍이 생긴 원인에 대해선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엄마를 구속하고 숨진 학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10년 동안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요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해서 모은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1대1로, 신용카드로 모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아시아나의 탑승과 제휴 마일리지가 각각 10,000마일씩 있다면 대한항공에선 18,200마일로 바뀌는 겁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한 이후 각사의 마일리지를 보유한 항공 소비자들의 균형 잡힌 이익을 보장하는 데 방점을 둔 방안입니다.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아시아나 69개 노선은 물론 대한항공의 단독 59개 노선까지 마일리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회원 등급도 통합됩니다. 현재 회원 등급은 아시아나 5개, 대한항공 3개로 합병 후 대한항공에서 1개 등급을 신설해 기존 혜택과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또 항공권 가격의 최대 30%는 마일리지로 내고 나머지는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 권익, 특히 이제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한 소비자들의 권익이 어느 정도 좀 지켜졌다. 공정위는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통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처음 만난 뒤 벌써 3번째 정상회담인데요. 대통령실은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 가벼운 덕담으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특히 정말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오늘이 취임한 지 정확히 1년 된 날이라며 뜻깊은 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私どもの外交の締めくくりをこうして大統領との会談で終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の意義深さを本当にしみじみと感じておるところであります。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자살 문제와 같은 사회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공유하며 협력을 넓혀가기 위한 사회문제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현직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고 이수연 씨의 묘소를 찾아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다음 달 퇴임하는 이시바 총리에겐 마지막 외교 무대입니다. 부산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도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방한 형식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저희가 어제 중국 측이 서울 신라호텔 전체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서울에서 특별한 일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신라호텔 취소를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언급했던 호텔 경제향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10월 말 에이펙 참석 일정에 대해 여전히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빈 방문이나 실무 방문 등 형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율 중이라는 겁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다음 달 중순쯤 일정과 형식은 물론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외교소식통은 행사 기간 중 시 주석의 서울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이 서울 신라호텔 전체 대관 예약을 취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이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장소는 서울이 아닌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신라호텔 취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이 현실화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에 따르면 예약이 취소되었어도 활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활기는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돌고 있는 것이. 성일종 의원도 이 대통령의 이른바 실시 발언을 거론하며 중국이 대한민국의 호의를 노쇼로 보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이 7년 만에 고위급을 파견해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섰는데 핵 포기는 절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력을 마치 자랑하듯 말해 논란입니다.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연단에선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핵 포기는 생존권 포기이자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권이고 생존권인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애둘러 여지는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한 대표단이 7년 만에 복귀한 무대였지만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조차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김 부상은 연설 내내 다른 국가들의 박수도 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계기로 각종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이 외교무대 복귀에 시동을 건 모습입니다. 국제사회는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북 정상간 만남이 이뤄질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을 방문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년 전과는 북한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설명인데 북한의 핵 능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현실이 되면 우리 영화계는 어떤 타격을 받는지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기가 사탕을 빼앗기듯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영화 산업을 도둑맞았다면서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일정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지난 5월에도 영화 산업 쇠퇴 대책으로 관세 부과를 주장한 만큼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영화계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에서의 상영이 어려워지면 투자와 배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봉준호와 박찬욱처럼 국제적 자본의 투자를 받는 감독의 경우 당장 작품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할리우드가 입을 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영화인들이 미국 수출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에 집중할 경우 영향력을 잃고 고립될 위험이 있는 데다 보복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투자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행이 되면은 미국 영화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한 영화계 관계자는 미국 이외의 나라는 물론이고 할리우드까지도 고사할 수 있다며 관세가 부과된다면 모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I would like to help you, Emilio. Well, forget it. How the f*** you gonna save me from my life, huh? 빈민가 고등학교에 부임한 여교사 루엔. 비뚤어진 아이들 앞에서 절망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I won't. I will not be here next year. And I decided. We decided. That I'm not going to just let you leave like that. 떠나려는 순간 학생들은 깨달았죠. 얼마나 루엔이 소중한 존재였는지 말입니다. 좋은 교사는 촛불처럼 스스로를 태워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힙니다. 민주당이 선생님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이런 현실 너무나 낙후했고 후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를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교사도 국민입니다. 표현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선전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교육은 무너집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교육 현장은 지금의 국회처럼 될 겁니다. 한때 그런 모습을 교정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구호를 외칠 때 크게 외치고 깃발을 크게. 정치 교사들에 의한 교훈의 홍위병 민주주의를 규탄하고 모든 정치적 선전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답을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알아서 생각하도록 돕는 교육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으로 대하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답이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기본권의 조화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스승은 촛불처럼 길을 밝히되 진영의 횃불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9월 30일 윤종우 앵커 칼럼, 교실마저 정치판이었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을 날씨로 시작하는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설악산도 가을색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내륙과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쾌청한 가을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늦은 오후 한때 경기 북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에는 햇볕 때문에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광주 15도까지 떨어지겠고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개천절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